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규 내리신경과에서 치매와 파킨슨병을 주로 진료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최선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치매 예방과 또 다중인지 중재 치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요즘에는 치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많은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서 치매에 대해서 잘 예방하고 싶은 많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해 주시는데요. 우선 치매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정상 인지 상태가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점점 진행하는 뇌기능 저하를 보이면서 객관적인 인지 검사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인지 기능 저하가 규명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를 치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단어는 조금 어리석음이라는 뜻이 내포된 한자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지증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강의에서는 그래도 익숙한 단어인 치매라는 단어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의 원인은 퇴행성 뇌질환, 뇌졸중, 뇌종양, 뇌수두증, 대사성 질환 등이 있는데요. 어, 대한 그 중앙치매센터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2060년에 되면은 1881만 명의 치매 환자분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히 급작스럽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의 인구 분포인데요.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준 자료에 따르면 치매뿐 아니라 경도 인지장애조차도 이렇게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아니 이렇게 점점 치매 유병률이 높아지는데 언제 병원에 가면 좋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어, 저희가 이제 건강을 생각할 때 좀 기억력 장애가 있는데 언제 치매로서 상담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갈 필요가 있는가? 바로 한국형 치매 선별 질문지라고 하는 KDSQ라는 질문지가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본인이 놓아둔 물건을 찾지 못한다든지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든지 약속을 하고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온다든지 또는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힘들어서 머뭇거린다든지 대화 중에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서 반복해서 묻는다든지 또는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거나 물건 값이나 거스름돈 계산을 잘 못한다든지 예전에 비해서 훨씬 화를 잘 내고 성격이 변한다든지 세탁기나 어떤 집안에 어떤 전자기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서툴러졌다든지 또는 예전에 비해 방이나 집안의 정리정돈을 못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게 옷을 입거나 혼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목적지에 가지 못한다든지 내복이나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하는 15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에 각각 점수를 책정해서 이 총 점수가 6점 이상이면 병원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다 자기 얘기 같고 또 걱정이 되실 텐데요. 하나의 질문에 그렇다고 해서 치매를 걱정하는 것은 아니고 15개의 질문 사항을 모두 살펴본 이후에 점수를 책정해서 그 계산을 한 이후에 병원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의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흔한 것으로는 알츠하이머 병이 있겠죠. 그리고 혈관성 치매, 또 레비소체, 루이소체 치매라는 것이 있고 알코올성 치매, 뇌염, 그리고 대사성 질환 및 전신적인 질환에 의한 치매가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 중에 사실 이렇게 많은 원인이 있지만 사실 오늘 강의는 알츠하이머 병과 혈관성 치매에 좀 더 집중을 해볼 건데요. 사실 나머지 치매는 드물지만 분명히 존재하긴 하고 의사들과 의학자들은 분명히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치매의 원인이지만
1 번과 2 번에 해당하는 치매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소개하고 교육할 때는 주로 이 두 가지 질환을 중심으로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알츠하이머 병은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독일 의사가 처음 보고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 의사의 이름을 따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반점이라고 하는 아밀로이드 플락, 그리고 신경 섬유 다발이라고 하는 그런 뉴로피브릴러리 탱글이라고 하는 이런 병리 소견이 뇌에 쌓여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그림상에 보면은 위쪽 그림이 알츠하이머 병 환자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이렇게 뇌가 이렇게 많이 위축돼 있고, 사실 이것은 부검을 통한 뇌의 조직 소견이고요. 이 부검이나 조직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환자에게는 MRI에서 이렇게 뇌가 위축돼 있다든지, 또 FDG 펫이라고 하는 뇌 대사를 확인하는 검사에서 이렇게 대사가 떨어져 있다든지, 또 아밀로이드 펫이라고 하는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축적되어 있느냐를 보는 검사에서 이렇게 빨갛게 아밀로이드가 축적된 것을 봄으로써 알츠하이머 병을 확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오는 혈관성 치매는 뇌경색이 일어나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치매를 말하는데요. 뇌경색의 위험 인자가 결국 혈관성 치매의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부정맥 등이 그런 것들이 이런 혈관성 치매를 일으키게 되고요. 뇌경색이 일어난 후에 뇌경색 후유증으로 언어장애나 반신마비가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혈관성 치매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뇌경색의 증세인 반신마비가 없이도 만성적으로 뇌혈액순환 장애가 진행되어서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MRI를 찍어보면 부분적으로 한 부분에 뇌경색이 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하얀 구름 같은 것이 뭉게뭉게 회색이어야 할 뇌에 하얗게 백질 병변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천천히 뇌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혈관성 치매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치매의 진단은 무엇으로 할까요? 치매의 진단은 사실 많은 일반인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MRI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치매다 하는 것은 뇌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이 경도 인지 장애인지 치매인지 또 주관적 기억 장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신경 인지 검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억력, 시공간 능력, 집중력, 언어 능력, 전두엽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는 마치 IQ 테스트 같은 굉장히 한 2시간 정도 저희가 진행하는 정밀 인지 검사인데요. 신경 심리사가 1대1로 환자분에게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기능 저하가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는 뇌 MRI를 통해서 치매의 원인을 규명하고요. 그리고 혈액 검사는 대사성 질환에 대한 확인인데요. 이 대사성 질환이라 함은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인지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대사 질환 등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뇌졸중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이고, 그것이 혈관성 치매를 일으킬 수가 있으며, 또한 알츠하이머 병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조율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외에 알츠하이머 병의 특이한 것으로는 알츠하이머병 위험도 검사라는 아밀로이드 혈액 검사가 있고요. 또 알츠하이머병 위험 유전자 검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험 인자를 확인하고 환자분들에게 진단의 확실성을 조금씩 좁혀가는 과정을 거쳐야 저희가 치매를 진단하고 치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은 가장 정확한 것은 뇌 조직 검사를 해서 아밀로이드가 뇌에 잔뜩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정확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밀로이드 핵의학 검사라고 하는 아밀로이드 PET 검사를 함으로써 아밀로이드가 뇌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알츠하이머병 확진 검사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가 아밀로이드 펫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여기 이 전 단계까지 한 이후에 약물 여부를 약물의 시작 여부를 결정하거나 환자분들의 여러 노력하는 일상생활의 방향성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뇌척수액 검사를 추가로 함으로써 알츠하이머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치매의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치매의 단계로는 CDR도 있고 GDS라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께 설명하기 위해서는 GDS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GDS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전혀 인지장애가 없는 거고요. 2단계는 매우 경미한 인지장애입니다. 3단계부터 이제 약간 초기 치매이거나 경도 인지장애이거나 하는 정도고요. 이게 조금씩 진행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치매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치매 예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 그래프는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어떻게 생체 표식 인자가 변하느냐를 보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가장 처음에는 사실은 저희가 그 뇌척수액에서 아밀로이드의 이상 소견이 발견되고 그다음에 아밀로이드 펫 검사에 이상이 나타나며 그 이후에는 임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MRI의 이상도 결국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 임상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저희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임상 증세가 언제쯤 나타나는지 그 이전에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의 예방은 저희가 어떤 치매를 예방하는 특별한 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나 환자분들께서 보통 의사들에게 치매 예방약이 있느냐 그것을 추천해 달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치매 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이 바뀌어야 치매가 예방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저희가 가장 좀 어렵고 다소 좀 어색한 표현이지만 다중인지중재 치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하나의 약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인지를 중재하는 치료 방향이 노력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혈관 인지하의 조절을 위해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 심장병 등을 조절하는 그런 노력을 하여야 하고 운동으로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하여야 합니다. 영양으로는 마인드 식단을 저희가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뇌를 자극해야 되는데 기억력, 시공간 증강 능력, 언어 능력, 집중력, 판단력 호전을 위해서 뇌를 자극하기 위해 저희가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컴퓨터 게임을 해서 환자한테 체계적으로 조금씩 환자의 그 기억력을 항진시키는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어 배우기나 취미생활이나 학습 활동을 지속하기도 하고요. 또 익숙하지 않고 도전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연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인드 식단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지중해식 식단을 하면서 고혈압을 예방하는 식단을 함께 접목한 식단입니다. 이것은 주요 논문에서 또 알츠하이머병 협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식단인데요. 그거를 쭉 풀어보면은 하루에 통곡물 3접시, 하루에 잎채소 외에 채소 1접시, 또 일주에 녹색잎 채소 6접시, 일주에 견과류 5접시, 일주에 콩류 4끼 식사, 일주에 베리류 2접시, 일주에 가금류 2끼의 식사, 또 일주에 생선류 1끼의 식사, 그리고 주로 기름을 사용한다면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참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제가 진료실에서 조금 정리하고 요약해서 환자분들에게 기억하기 좋게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추천하는 식사를 좀 더 외우신다면 기억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잎채소, 야채, 베리류, 너트, 올리브오일, 통곡물, 생선, 콩, 가금류, 오리고기, 닭고기, 와인입니다. 비추천은 버터, 치즈, 붉은 고기, 튀긴 고기, 단 후식입니다. 사실 이거를 보면은 맛있는 건 전부 비추천이어서 조금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중년이 넘어서고 치매에 대해서
노인성 치매로 이미 발현되기 전에 예방적인 노력을 하신다면 이런 마인드 식단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조금씩 습관을 들이기에 노력을 하시면 금방 마인드 식단이 어렵지 않게 실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요약하는 것으로는 몇 끼 2접시의 야채, 콩과 베리를 포함해서 드시라고 합니다. 사실 몇 끼 탄수화물 섭취는 통곡물로 하고요. 요 정도로 하면은 얼추 마인드 식단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는 닭고기, 생선, 오리고기로 주 3회 이상 하고 붉은 고기는 주 1회 이하로 하면서 하루에 한 주먹의 견과류를 먹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요약한 거라 뭐 학회에서 추천하는 좀 일반적인 요약본은 아니지만 환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실천하기에는 상당히 기억하기도 좋고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병원에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물 치료가 있겠죠. 하지만 약물 치료만 갖고는 치매의 치료와 관리는 10 내지 20%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80 내지 90%는 우리가 비약물 치료를 통해서 환자가 생활이 바뀌고 환자의 마인드가 바뀌고 환자의 식사가 바뀌고 환자의 근육이 바뀌어야 실제로 치매가 예방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다소 조금은 생소한 개념인 다중인지중재 치료라는 그런 훈련을 우리 환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환자가 똑같은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기억장애, 경도인지장애, 초기 치매 환자, 초기 이후의 치매 환자에게, 중기 이후의 치매 환자에게 모두 조금씩 다른 레벨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중인지중재 치료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도 인지장애나 초기 또는 약물 치료로 더불어 생활을 조절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초기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슈퍼브레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치매 예방 뇌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신의료 기술인데요.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훈련을 치료사의 1대1 관리로 피드백을 훈련을 받습니다. 인지, 태블릿, 인지에 대한 훈련으로는 태블릿 컴퓨터로 또는 학습지 게임 및 정보 전달 형식을 통해서 기억력, 계산력, 추리력, 시공간 지각 능력을 자극 학습 훈련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또 이것뿐 아니라 운동에 대해서도 운동 동영상을 통해서 두뇌와 신체를 함께 사용하는 전문적 운동 프로그램을 훈련하고요. 영양은 치매 발병 위험을 줄이는 식단, 마인드 식단이죠. 마인드 식단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특이하게 우리가 동기라는 부분을 넣었는데요. 동기라는 것은 의욕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무리 의료진이 강조하고 열심히 임하고 가족들이 아무리 도와주어도 환자 자신이 치매를 기필코 예방해야 되겠다는 동기랑 절실한 치료 의지가 없다면 실천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관 관리를 위해서 고혈압, 당뇨, 흡연, 뇌혈관 질환 등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인자를 잘 관리하도록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중인지중재 치료라는 어떤 임상적 연구의 근거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인지중재 치료는 실제로 핑거 스터디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어떤 임상 연구를 통해서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나온 2013년 연구인데요. 2013년 연구 이후로 이 핑거 스터디를 모델로 하여서 각 나라에서 많은 이런 다중인지중재 치료를 임상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핑거 네트워크라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있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슈퍼브레인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핑거 스터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핑거 스터디 웹사이트, 월드와이드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핑거 스터디를 진행하는 전 세계적인 각 나라의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핑거 스터디는 60세에서 77세의 인지 기능이 정상이거나 경미한 저하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인지 기능 저하 및 치매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중인지 중재 치료를 했을 때 그 효과가 확실하게 보였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인데요.
그 치매 핑거 스터디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슈퍼 브레인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나라의 링크가 돼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핑거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병 예방 실천법이라고 해서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기,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기, 두뇌 활동을 자극하는 인지 훈련하기, 가족,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며 사회적 활동 유지하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건강 지표 관리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딱 들어보시면 이거 너무 뻔한 얘기고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알기는 쉬워도 다 알고 있지만 실천이 안 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핑거 스터디는 이때까지 많은 연구들이 이것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환자들에게 효과를 입증할 수가 없다가 이 핑거 연구에서 1대1로 환자들에게 철저히 실천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그 실천력을 높이고 완벽히 실천하도록 일정 기간 내에 제대로 실천을 하였더니 이제야 비로소 환자들의 인지 기능이 개선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연구이고요. 실제로 저희 나라에서는 슈퍼 브레인이라는 이름으로 다중 인지 중재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유수의 대학 교수님들과 또 많은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를 진행하여서 2022년에 뉴로세라퓨틱스라는 유수의 그 논문에 실리게 되었고 여기서는 저희 나라는 그 핑거 스터디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고 더욱더 정성스러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대규모 다기간 임상을 통해서 저희 나라의 우리 여러 기관들의 초기 치매나 경도 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또는 진행을 했을 때 인지 능력이 이 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대조군에 비해서 이런 인지 능력이 기관에서 다중인지 치료를 하거나 재가형이라고 해서 집에서 다중인지 중재 치료를 했을 때 모두 확실한 알반스라고 하는 어떤 인지 검사 척도가 굉장히 좋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한 대뇌 피질 두께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저희 진료실에서 저희 환자에게 행해보면 그동안 약물 치료만 했을 때는 환자들이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 치료는 기억력이 좋아지는 그런 것을 서로 환자도 의사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치료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이 슈퍼브레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물론 다중인지 중재 치료를 어떤 학습지 같은 것으로 또 스스로 운동을 하면서 당연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천력이 조금 더 그 스스로의 의지에만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병원에서 프로그램화하여서 치료사가 1대1로 관리하면서 디지털로 체계적으로 체계가 잡힌 게임 형식의 인지 자극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고 계신 것처럼 기억력이나 언어 계산력이나 주의 집중력, 시공간 능력, 집행 기능을 수년간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치매 전문의들이 함께 개발한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 영역별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해마를 자극하는 게임 형식의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슈퍼브레인 활용을 해서 인지 능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이 단지 환자의 말이나 어떤 의사의 그런 판단이 아니라 실제로 논문에서도 분명히 보고가 될 만큼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는 인지 중재 치료이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환자들한테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려도 예를 들어 드리지 않으면 잘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풀게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지식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그 이후에 어떤 잘 들으셨는지 기억하고 계신지에 대한 퀴즈를 진행하는 것이죠. 또한 색칠하기를 통해서 환자분의 여러 판단 능력이나 또는 어떤 적절한 수능력 같은 것을 보는 거고요. 또는 빈칸 맞추기를 통해서 환자의 언어 능력이나 사지 전달을 통해서 환자의 판단 능력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테스트하는
인지 중재 치료 디지털 프로그램입니다. 인지 기억력에 대해서도 훈련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시된 그림을 잘 기억한 뒤에 같은 그림의 카드를 짝지어 없애세요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면 환자들은 본인이 기억했던 그림에 대해서 짝지어서 없애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쉽게 느껴지시겠지만 단계가 10단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환자의 인지 기능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슈퍼브레인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것으로는 운동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운동을 무조건 걷는 것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고 많이 걷고 하는 것은 누워 있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사실은 스트레칭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적절히 배합이 돼야 되고요. 또한 평행 운동도 같이 함께 일정하게 밸런스 있게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동영상으로 훈련하기도 하고 집에 가져가셔서 과제로서 보고 일정하게 계속 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1대1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영양 교육도요. 사실 마인드 식단을 요약하자면 야채 많이 먹고 단백질로서는 콩, 두부 또는 가금류와 생선을 또 닭, 오리고기 같은 가금류나 생선을 주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면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이렇게 그냥 어떤 한 문장으로서 의사가 소개만 했을 때 별로 실천이 잘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디지털 프로그램을 통해서 슈퍼브레인 프로그램 안에 있는 이런 다양한 동영상 교육을 통해 환자에게 인지시키고 또 환자가 잘 익히고 있는지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치료사의 피드백을 통해서 환자에게 영향이 실천될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인지중재 훈련 프로그램은 꾸준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알고 있어. 그거 다 알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오늘 하셨습니까? 오늘 30분이고 1시간이고 하셨습니까? 저는 마치 우리가 약을 시간 맞춰서 먹듯이 이 인지중재 치료 프로그램을 시간 맞춰서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꾸준히 훈련했을 때만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호전되고요. 그리고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 환자, 보호자가 한 팀으로 인지 자극, 운동, 영양 관리, 동기부여, 혈관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다중인지중재 치료 프로그램은 1대1 관리를 통해서 훈련을 유지하고 사실 이것을 잘 배워가신다면 의지가 정말 좋으신 환자와 가족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시는 거고요. 평생 이것을 통해서 치매 예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은 뇌졸중 및 기타 암에 대한 예방 효과도 아마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나 건전한 치료 훈련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요약을 해드린다면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 치매 예방 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기, 이건 마인드 식단으로 하는 것이겠죠. 또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기, 20분씩 주 3회 이상 고강도 운동을 하거나 3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주 5회 이상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걷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실내 자전거, 근력 운동, 스트레칭, 걷는 것 중에서는 30분 정도를 빨리 걷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걷는 것은 누워있는 것보다 낫겠지만 운동 효과가 그리 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두뇌 활동을 자극하는 인지 훈련하기, 외국어 배우기, 악기 배우기, 이런 컴퓨터 게임으로 인지 훈련 특화 학습을 슈퍼브레인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애들이 하는 게임 또는 그냥 인터넷에서 쉽게 하는 어떤 컴퓨터 게임만으로 두뇌가 자극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그 뇌를 자극하는 훈련 프로그램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체계적으로 기억력으로 훈련하는 것은 아니고 또 환자들에게 있어서 훈련을 통해서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검증된 어떤 게임이나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신뢰를 갖기가 어렵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회 활동에는 많은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직장 생활이나 또는 취미 활동만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물론 사회 활동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은퇴 이후에 직장과 취미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자원봉사나 종교 활동도 매우 중요한 사회 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원봉사가 진짜 사실 어르신들께서 은퇴 이후에 하신다면 누구를 위한 봉사라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정말 아주 유효하고 유익한 사회 활동이라서 자신을 위한 자원봉사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건강 지표를 관리함으로써 약물 치료와 함께 운동, 영양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매가 예방되는 것이지 결코 치매는 한 가지 약으로서 예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오늘 잘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강의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올려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보드 매니아님께서 IQ와 같은 지능과 치매 발병률과 관련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IQ 같은 것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일 텐데요. 실제로 IQ보다는 교육 수준이 아주 많은 환자들에게 치매 발병률이 좀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무학이나 문맹의 환자들에게는 치매 발병률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많이 배우고 교육을 많이 받으면 치매에 대해서 더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령기 시절에 대학까지 배우고 대학을 졸업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지금 무엇을 익히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한대소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48살이고 술, 담배를 안 하는 남자분이신데 스트레스는 별로 없고 전향성 기억 상실 같아 질문 드린다고요. 방금 본 체중계의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재는 일이 일주일에 3번은 있습니다. 와이프한테 한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요. 치매와 상관없이 기억력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나요? 사실 치매와 상관없이라는 말에 조금 모순이 있는데요. 치매라는 것이 다 2가지 이상의 인지 기능이 저하가 돼서 기능이 저하돼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인데 기억력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자꾸 방금 본 체중계의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자꾸 다시 본다. 이 정도는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경우에는 방금 본 것이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KDSQ, 제 오늘 슬라이드에 있죠. KDSQ 그 질문지에 6점 이상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매에 대해서 신경과 전문의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병원에서 뇌 MRI 검사만이 치매 검사가 아니죠. 제가 아까도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지 검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또한 환자분의 우울이나 불안에 대한 확인도 중요합니다. 또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갱년기에 우울감이나 또는 불안증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제가 경험한 많은 환자들이 수면 부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못 자고 안 자고 하셔갖고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섬섬목수님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엄마가 치매 때문에 병원을 다니시는데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다른 병원을 가셨다고요. 기존 병원 치매약과 새로운 병원 치매약을 중복으로 며칠 드셨는데 어지럽고 정신 없으셨던 게 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사실은요, 치매약은 종류가 공식적으로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 성분명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그러나 그 치매 종류
공식적인 세 가지 종류 이외에도 우리가 이상 행동증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약들을 넓은 의미에서 치매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지럽다,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치매약 때문이냐, 과다 복용이냐 이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환자분께서 잠을 잘 주무셨는지, 또 치매약의 종류를 어떤 것을 먹고 계셨는지 그것을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검사나 또는 약의 조절을 통해서 어지러움을 조절하시면서 원인을 규명해 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백의 품격님께서 수면제 남용이나 오용이 치매의 발병을 야기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면제는 제가 아까 수면 부족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수면이 부족하면은 당연히 치매 발병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딜레마가 뭐냐면 수면이 부족해서 수면제를 먹은 것이 또 치매 발병을 야기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답이 뭐냐 하면 수면제 없이 잘 숙면을 취해야 치매가 발병을 막을 수 있고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잘 자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사실은 그 수면에 대한 얘기만 해도 사실 1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요. 수면은 실제로 굉장히 낮에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워있지 않아야 되고 낮잠을 안 자야 되고 초저녁에 깜빡잠을 없애야 되고요. 커피나 녹차도 굉장히 끊어야 되고, 또한 밤에 잠을 자면서 굉장히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어떤 어두운 상태, 그리고 굉장히 조용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런 행동요법이 온전히 유지된 이후에 예를 들면 멜라토닌 같은 것으로 먼저 활용을 해보면서 수면에 대해서 수면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과 함께 수면을 일단 잡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수면제를 가장 마지막에 씁니다. 어쩔 수 없이 모든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 안 될 때 수면제를 씁니다. 결국 이제 짧은 질문에 답이 길어졌는데요. 수면제는 남용이나 오용은 분명한 치매 발병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수면제를 적게 써야 하는데, 수면제라고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것, 또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도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대개는 진짜 의사들이 생각하는 수면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 수면제라고 의학적으로 규명된 약은 치매 발병을 야기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적게 써야 하지만, 수면 자체를 위해서는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물과 행동요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인생 후반전 님의 질문이 있네요. 알코올성 치매로 베르니케 뇌병증 판정을 받은 지인이 있는데 병원에 있다 보니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다. 술을 끊은 지 7개월째인데도 술을 끊으면 치매 증세가 회복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술을 끊으면 치매 증세가 회복된다, 이렇게 단순히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이분께서 어느 정도 술을 드셨고 뇌에 어느 정도 손상이 있었는지가 사실 관건인데요. 7개월째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의미는 다른 이유가 있고 술만이 이유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가지고 또 그 원인도 찾고 또 치료도 하시기 바랍니다. 블루 레모네이드 분이 20대인데 평소 방금 했던 생각들이나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몇 분 전에 생각해 놓고 자주 까먹는다고 하시네요. 평소 방금 했던 생각들,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는 집을 이제 비유를 많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새 집에 이사를 가면 무엇을 어디다 두었는지 금방금방 다 생각이 나죠. 그런데 점점 우리가 오래오래 살면 거기에 짐이 많아지고 하면 도대체 어디에 무엇을 두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지 않습니까? 우리 뇌 용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밖에 안 되면 기억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본인이 체계적으로 기억한다면 기억하기가 쉬울 텐데, 너무 할 일이 많거나
그전에 뭐 수면이 너무 부족하거나, 사실 제가 수면 얘기를 상당히 강조했는데 제 환자 중에 수면 부족으로 기억력 떨어져 있어서 저를 병원을 방문하신 20-30대 환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20-30 대는 할 일도 많고 또 인터넷도 많이 하고 또 핸드폰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밤에 늦게 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불규칙한 수면들은 사실은 기억력 저하의 아주 주범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먼저 잡으시고요. 또 생활을 좀 단순화하시면 더 기억력이 더 잘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노클링 님이 지인이 기억력 저하로 MRI를 촬영했는데 MRI상 이상이 없다고, 인지검사 안 해도 된다고 했다고요. 저는요, 사실 그 지인분께서 어떤 의사 선생, 무슨 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신경과 의사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가장 제가 생각해도 MRI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신경인지 검사라고 하는 기억력을 포함한 언어 능력, 또 시공간 지각 능력, 집중력 테스트가 있는데요. 2시간 정도 하는 기억력 테스트, 신경 인지 검사 테스트를 먼저 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님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 중에 강아지를 많이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는데 동물 키우는 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외로우면 치매 생길 확률이 오른다, 이런 기사가 있었다고. 네, 저도 사실 어르신들께서 무료하고 낮에 혼자 계시는 것은 매우 뇌를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뇌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요, 사회생활이 있습니다. 이 사회생활은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회생활이지만, 뭐 고양이나 어떤 강아지를 키움으로 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교감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게 되면 할 일이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하루의 루틴을 무료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잘 키울까를 생각하고 또 재미를 느낀다면 분명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엔젤님께서 새로 나온 치매 주사 치료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요? 라는 질문을 올리셨네요. 새로 나온 치매 주사 치료제라면 아마 레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치매 주사 치료제 레켄비는 그렇게 우리가 주사를 맞고 싶다고 주사를 맞으면 되는 그렇게 간단한 약이 아니고요. 굉장히 아밀로이드 페트라고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 알츠하이머 병으로 확진된 환자, 아밀로이드 PET 검사, 페트 검사를 해서 확진된 환자에 한해서 2주에 한 번씩 18개월 정도를 맞는 치매를, 그 아밀로이드, 뇌에 쌓인 아밀로이드 플라크라고 하는 것을 제거해내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사실 아밀로이드 제거 효과는 탁월한데 인지를 호전시키는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 따라서 경도 인지 장애나 아주 초기 치매 환자분에게 앞으로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레켄비의 효과가 있고요. 비용은 실제로 검사도 많이 해야 되고 주사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서 1년에 한 3-4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어항님께서 평소 긴장을 자주 하는 편인데 긴장을 하면 두통이 같이 따른다고 하셨어요. 긴장성 두통인 것 같은데 약을 먹으면 해결이 가능한가요? 네, 사실 두통은 오늘 치매 주제와는 좀 맞지 않지만 제가 신경과 의사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긴장성 두통 굉장히 흔합니다. 그 진통제인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 그런 것들을 먹어서 가벼울 때는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약을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 달에 5번 이하로 먹기를 추천드리고, 그 이상으로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약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의사를 찾아보고 신경과에서 무슨 다른 문제가 없는지, 검사가 필요한 건 아닌지 그런 상담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버올드님께서 치매에 걸린 분들이 운동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운동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아까 제가 맨 마지막에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아주 강도가 높은 운동이라면 일주일에 이 30분씩, 20분씩 3회 이상, 그리고 중강도 운동이라면 일주일에 5일 이상, 30분 이상, 그렇게 운동을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이 걷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특별한 운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짝 숨이 차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걷기도 좋은 운동이고요. 또 수영 같은 것도 좋은 유산소 운동이 되겠죠. 그리고 또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특히 허벅지 근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졸중 예방에도 중요하고 또 치매 예방에도 중요합니다. 허벅지 근육 운동을 하기 위해 우리가 헬스센터에 가면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운동들을 하는 것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밸런스 있게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스트레칭도 환자분의 유연성도 좋아지게 하고 그것도 은근히 근력 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잘 같이 밸런스 있게 맞춰서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뭐 좀 궁금증이 해결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치매 예방 약이 있냐, 건강 보조제는 뭘 먹으면 좋으냐 이런 얘기를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치매 예방약이라고 하는 것이 딱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레킨비란 약도 치매를 예방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아밀로이드 페트로 확진된 환자에 있어서 그 진행 자체를 천천히 가게 하기 위한 의학적인 최선의 노력이고, 사실 20년 이상 FDA 승인된 약이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약이라 의사들도 환자들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약 하나 뭐 먹는 약으로서 뭐만 먹으면 특히 건강보조식품 중에 뭐 많은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기억력 개선한다는 그런 영양제, 비타민들을 실제로 그런 비타민이나 영양제들이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어,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의 부족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또는 어떤 오메가3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주는 밸런스를 주긴 하겠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저희가 치매를 예방할 수가 없고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마인드 식단, 부디 알고만 있지 말고 실천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운동도 잊지 말고 부디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어,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